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패션 마케팅 앤 머천다이징 강의를 맡게 된 홍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션 회사에 30년 경험을 했고요. 근무했던 회사는 신성통상, 거기 브랜드로는 지오지아, 올젠, 탑텐 등 브랜드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유통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세계백화점 경력사원으로 좀 들어갔었습니다. 유통을 잠시 배우고 그 이후로 신성통상에 다시 재입사를 했고요. 그때 런칭한 브랜드가, 제가 직접 런칭한 브랜드가 지오지아입니다. 95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3년도쯤에 이제 익스텐션을 해갖고 엔디지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투자를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슈페리어 회장님이 투자를 좀 해주신다고 그래갖고 준지라는 브랜드를 좀 커머셜하게 좀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영미 씨의 솔리드 업무 매출이 한 250억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지의 정옥준 씨한테 아니 솔리드 업무 같은 그 훌륭한 브랜드가 있는데 준지란 이름이 훨씬 더知名도도 있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니 준지 브랜드로 커머셜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슈페리어 회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슈페리어 입사를 했고요. 근데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F&F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 거기는 그 당시에 MLB, 베네통, 시슬리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 세 브랜드가 매출의 거의 70%를 주도를 했었고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시슬리 맨을 런칭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F&F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슬리 맨 런칭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만두고 이제 신성통상에 또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오자란 브랜드를 이제 익스텐션을 하게 됐고요. 탑10이란 브랜드 런칭 초기 작업을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LG 패션에, 지금은 이제 LF 패션인데 LF 패션에 또 제의를 받아서 LF 패션에 가서 남성복 부문장을 하다가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 브랜드 조그맣게 준비를 하다가 약간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패션 경력 30년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술적인 거와 30년 제가 실제 경험했던 실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마케팅과 머천다이징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패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브랜드 런칭에 일관된 작업, 그 다음에 MD의 실무 과정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랜드 런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소비자의 니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된 이후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작업의 한 80~9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F&F에 근무할 때 시슬리 맨을 런칭하러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네통, 시슬리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 사장님께서는 시슬리라는 브랜드가 너무 여성적으로 100% 여성적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지도도 좋고 지명도 모든 게 좋으니 남성을 런칭을 하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런칭 작업을 위해서 F&F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 사장님께서 어느 날 오셔갖고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하나 런칭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아웃도어 브랜드가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네파란 브랜드는 한 5천억, 6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고 코오롱 스포츠도 한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어무역에서 나오는 노스페이스 이것도 한 6천억 정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매출들이 좋았고 이 부밍이 돼가지고 K2란 브랜드, 블랙야크 등등 많은 브랜드가 나왔었고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원하셨고 아웃도어 시장은 꼭 들어가 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회사 전체 브랜드 포트폴리오 상에도 아웃도어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은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이름 같습니다. 보통 브랜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홍보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까지 많은 홍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단 디스커버리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물론 그게 TV 채널에 국한되어 있지만 하필 또 TV 채널에 대한 콘텐츠나 그 회사가 브랜드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도 아웃도어에 대한 거였고, 그래서 디스커버리 이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런칭 작업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이모니 브랜드 남성복 하나만 하니 아웃도어도 홍전무가 좀 맡아서 런칭을 좀 해봐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웃도어란 브랜드는 해본 적이 없고 그쪽 분야는 전혀 건드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이 브랜드 런칭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랑 이번 학기에 배우실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여기서는 소비자 니드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STP 전략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4P 믹스, 이거를 구사를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완성이 되면 실행을 하고, 이거를 다시 분석해서 다시 처음으로 피드백하는, 이 과정은 뭐 패션이든 뭐 자전거든 먹는 거든 어떠한 과정이든 간에 브랜드 런칭하는 건 이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웃도어를 저한테 하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것이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겠다. 시장 조사에는 3C 분석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이 3C 분석이 있습니다. 고객을 알아야 되고, 우리 회사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고객을 알아야겠는데, 저는 아웃도어를 만져본 적도 없고, 제가 등산을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아웃도어 브랜드를 뭐 관리해 본 적도 없고, 런칭해 본 적도 없어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청계산을 갔습니다. 청계산 원톱골이라고 있습니다. 원톱골 입구에 가면은 청계산 등산 안내판이 크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걸러서 어느 주는 토요일, 어느 주는 일요일 날 가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카메라 DSLR 약간 줌이 되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9시부터 11시 정도 사이에 등산 오는 사람들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한 2달 정도 그 촬영을 한 후 이후에 그 촬영한 사진들을 A4 용지 한 8장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로 해서 큰 회의 테이블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의 방법은 연령대별로 이쪽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써놓고 그 밑에 그 사진들을 다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작업을 한 2달 정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20대는 일단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30대도 많이 안 보입니다. 40대 이후로 주로 50대가 제일 많았고 60대, 40대 중후반, 50대, 60대 초반 뭐 이 정도. 일단 분포도, 인구 분포도가, 사진의 분포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20대는, 30대는 왜 없지 사진에? 많이 오는 등산하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20대 때 저도 산 별로 안 다녔어요. 20대들 보면은 등산 가는 사람 없습니다. 딴 액티브한 스포츠를 하지 등산 잘 안 가게 됩니다. 30대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30대 초반, 그 당시에 한 32 정도, 32, 33에 주로 결혼을 했고요.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2년 있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집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부가 아기를 놔두고 산을 가겠습니까? 또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저도 아니고, 그것도 남편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너 애기 봐, 난 산에 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30대 중반서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이때는 등산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나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할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아기도 데리고 할 수 있는 레저 아웃도어가 뭐가 있을까? 아, 캠핑이라는 게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까지는 그야말로 풀 착장을 합니다. 아웃도어. 우리나라 청계산이 뭐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인데 마치 히말라야 오르듯이 고어텍스, 굉장히 비싼 소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옷을 풀 착장을 하고 백팩 메고 모자 쓰고 스틱까지 하고 그리고 청계산을 올라오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뭘까? 이분들은 왜 이렇게 청계산 뭐 반바지 입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풀 착장하고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사장님께 제안했던 거는 완전히 새로운 아웃도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역시 정통 아웃도어 라인에서 돈을 벌여야 됩니다. 캐시카우는 역시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기존 아웃도어가 하는 그런 고어텍스를 쓰는 비싼 옷, 그런 옷들은 한 40, 50% 정도, 맥스 60% 정도까지만 구성을 해서 돈은 이쪽에서 벌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돈 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초반은 캠핑을 테마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라는 게 꼭 문 열고 나가서 레저를 즐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웃도어 그러면 다 등산으로 생각합니다. 저 신성통상 다닐 때 그 서울역 앞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직원들이랑 그 남산을 트레킹을 했습니다. 뭐 걸어서 올라가는데 3, 40분이면 올라가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회장님께서 그런 좋은 모임이 있으면 나도 좀 불러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6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1층에서 기다렸어요. 직원들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회장님실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웃도어 옷을 풀착장 갈아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할 것 같아갖고 남산 그 팔각정 올라가면은 그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캐주얼하게 오는 데가 남산인데 거기를 마치 설악산 올라가듯이 풀착장을 하고 계시길래 그거 좀 민망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더니 야, 그래도 땀나고 그래도 산인데 낮지만 산인데 이렇게 입어야지. 그리고 남산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그냥 우리 주변에 산이 굉장히 갈 데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비싼 고급 소재에 된 아웃도어를 입고 고급 브랜드를 입고 그리고 산을 가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입니다. 산을 가더라도 나 이 정도 옷을 입는 사람이야. 이런 과시로 그 연령 드신 분들은 그런 옷들을 입으시는 거고 30대는 완전 새로운 캠핑을 잡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20대는 가만히 보니 등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산에 안 가는다. 그 청계산 제가 2달 조사하고 느낀 건데 거의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쩌다가 막 한 10대 명이 올라옵니다. 근데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와요. 그냥 일반 나이키 운동화 신고 와요. 저 사람들은 뭘까? 그러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년반 무슨 모임이래요. 그래서 밑에 그 자기들이 가르치는 중딩, 고딩 학생들 데리고 청계산을 왔답니다. 20대는 그 정도입니다. 굳이 뭐 찾아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레저를 안 하느냐. 그야말로 아웃도어라는 게 문 열고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웃도어. 그걸 20대까지 우리가 이 소비를 땡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새롭고 매출도 신장되지 않겠느냐 해서
완전히 캐주얼한 아웃도어가 아니죠. 이건 그냥 캐주얼 자켓, 완전 캐주얼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캐주얼, 30대는 캠핑, 40대 이후는 기존의 아웃도어에서 컬러와 핏을 좀 정리한 새로운 라인, 이렇게 만들자. 그래갖고 정통 아웃도어 라인 범하는 그런 라인은 한 50%, 그 다음에 이쪽 새로운 부분을 또 한 50% 갖고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웃도어 하던 실장들 면접을 제가 쭉 좀 봤어요. 근데 전혀 이건 새로움이 없어요. 그냥 도식화가 다 돼 있습니다. 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 도식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식화가 다 돼 있어요. 점퍼 그러면 옷 그림이 다 돼 있고, 티셔츠 다 돼 있고, 바지 다 돼 있어요. 그냥 새로 디자인하는 게 없습니다. 그 도식화 돼 있는 데다가, 자, 요번 소재는 요런 게 뜨니까 요 소재 넣어봐. 컬러는 요 컬러로 해봐. 그렇게 하고 샘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전혀 없고 아이디어도 없는 그런 쪽에서 실장을 영입하면은, 아, 이건 새로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께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 아웃도어에서 실장을 뽑으면은 뭐 시쳇말로 그나물에 그 밥 될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에서 잘하는 팀장, 그 실장 바로 밑에 팀장급에서 요쪽 라인, 우리 캐시카우를 할 수 있는 라인을 맡길 사람을 뽑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롭기 위해서는 캐주얼을 했던 사람, 캐주얼 경험이 많고 이랬던 사람을 실장으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실장을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의 캐주얼 그러면은 뭐 제일 볼륨 큰 게 뭐 핀폴, 헤지스 뭐 이런 건데, 그거 갖고 뭐 차별화가 별로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다 미국의 사우스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교포가 오너고, 이분이 한국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갑니다. 직원이 한 300명 뉴욕에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가 한국 디자이너입니다. 한국 사람들 데려오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한국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해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하면 이제 좀 일에 지치고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이럴 때쯤은 다시 이제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알던 실장을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 드리고, 뉴욕에 있는 이런 친구 있는데 한번 면접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채용하고, 실장을 디스커버리 런칭하고 실장 역할을 거의 한 8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아웃도어를 만들었던, 다 똑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조사, 소비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또 배울 건데,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시키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STP 전략을 구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4P 믹스를 구사를 합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4P 믹스를 구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커버리 이름 굉장히 쉽게 다가갔었고요. 실제 인지도는 바로바로 올렸었고, 이 소비자들한테 이 브랜드 이름을 홍보하는데, 알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그냥 뭐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만, 그 K2란 브랜드에서 골프 라인 그를 하나 런칭을 합니다. 와이드 앵글이라는 골프복 런칭할 때 K2 사장님께서 프로모션 비용으로만 200억을 준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제 프로모션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런칭하고 실행하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피드백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신성통상을 이제 3번 입사했는데 12년도에 그러니까 F&F 그만두고 신성을 다시 이제 그때가 3번째 입사, 한 번, 두 번, 3번째 입사합니다. 3번째 입사하자마자 제가 디자인실, 그 다음에 머천다이저를 다 불렀어요. 브랜드별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유니온베이, 디자인실, 머천다이저, 또 회의실로 불러갖고 쪽지 나눠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컨닝 못하게 이제 다 좀 띄엄띄엄 앉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번 자기 브랜드의 시즌 테마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 스타일 넘버 10개, 가장 안 팔리는 워스트 상품 10개 품번을 써라. 그리고 제출해라. 전 브랜드 다 그걸 시켰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소비자 조사를 해서 STP 전략, 마케팅 포피 믹스, 그 실행까지 다 해놓고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워스트, 시즌 테마 적어낸 사람이 거의 10%도 안 돼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즌 테마 잡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정도 트렌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소비자 리서치도 하고 모든 자료 해갖고 이 다음 시즌에 우리 브랜드는 이런 테마로 옷을 풀 거야 하고 잡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의 몰입 과정. 그래갖고 잡아요. 이렇게 테마 1, 2, 셋. 보통 한 2-3개 정도 잡습니다. 이런 테마를 쭉 잡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샘플 들어가 그러면은 이 테마 맵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맵이 있는데 그 테마 맵은 어디 구석도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야, 테마 맵 갖고 와봐 그러면 어디 막 구석에서 꺼내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업만 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테마 맵은 항상 모든 자기네들 브랜드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구에 꼭 세워놔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끔 꼭 세워놔라 하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자, 소비자의 니즈를 찾는 게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 니즈.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 가슴속에 가장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니즈는 폴로라고 생각합니다. 폴로가 가장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아이덴티티로 끌고 가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폴로 랄프 로렌. 원래는 좀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뉴욕 시립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1960년도 중반 정도. 브룩스 브라더스라는 또 브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트레디셔널한 브랜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날 입는 셔츠 이런 게 다 브룩스 브라더스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하여간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패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이 랄프 로렌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의 패션 사회는 뭘까? 패션은 뭘까? 그 사회를 한번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랄프 로렌이. 그랬더니 와스프,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굉장한 상류층 사람들이 미국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언트란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에서 많은 이제 영감도 받고 그러는데 자이언트 영화 보면은 로커드슨이라는 이제 배우가 나오고 제임스 딘 나오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와요. 로커드슨은 엄청난 남부의 부자입니다. 텍사스의 엄청난 부자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로커드슨이랑 결혼하고 제임스 딘은 이 와스프 로커드슨이 와스프입니다. 이거를 동경하는 배우, 동경하는 가난뱅이로 나와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짝사랑합니다. 근데 이 와스프, 그야말로 이 상류 사회에 있던 로커드슨을 어떻게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로커드슨 동경을 합니다. 짝사랑하는 여자는 그걸로 시집을 가고요. 그러다가 로커드슨이 갖고 있던 땅에 그야말로 유전이 터집니다. 막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유전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부자. 이게 이제 랄프 로렌이 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와스프들은 영국의 클래식을 좋아해요. 영국에서 물 건너온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와스프들은. 그야말로 정통 아메리칸 화이트 앵글로 섹슨적인 정통 유러피언, 미국에 와서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런 유전이 개발되고 미국이 급성장하면서 이런 부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졸부죠, 졸부. 이 사람들이 생겨요. 돈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이쪽이 돈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막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일단 얘네보다 더 큰 집을 삽니다.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옷을 요거를 이제 랄프 로렌이 캐치를 한 겁니다. 아, 얘네들을 쫓아하는구나. 그래서 랄프 로렌의 여기 우리는 뭘 판다. 이게 호프입니다. 호프. 그냥 뭐 욕망을 판다, 기대를 판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누보르시의 욕망이라고 나옵니다. 누보르시의 욕망. 그러니까 누보르시가 뭔가 했더니 조금 뭐 약간 뭐 불어식으로 바꾼 거예요. 뉴리치입니다. 뉴리치. 이거를 약간 좀 멋있게 보이려고 누보르시의 졸부의 디자이어, 욕망을 판다. 이게 폴로의 모토입니다. 자, 이런 게 확실히 생겨지면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쫓아가기가 좋아요. 폴로부터 랄프 로렌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아까 얘기한 브룩스 브라더스를 그만두고 보 블로메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보 블로메일이라는 건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한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옷을 잘 입었던 남성 이름이 보 블로메일. 그 이름을 따다가 아주 고가의 넥타이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었고요. 보 블로메일 넥타이는 뭐 최고 비싼 넥타이, 최고 클래식한 넥타이. 그래갖고 랄프 로렌이 보 블로메일을 찾아가서 나 이런 거 넥타이를 한번 개발해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넥타이는 폭이 좁았어요. 근데 이 와스프들은 입는 넥타이는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폭이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넓게, 굉장히 넓게 보 블로메일이랑 같이 개발해 갖고 그 넥타이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폴로, 그 심볼, 말 타고 이렇게 폴로 치는 그 심볼을 넣어서 팔아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대박 났어요.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폴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지도가 좀
확산되고. 근데 이 폴로라는 이름을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그 서브라인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랄프 로렌이 이걸 샀죠. 그 브랜드 이름을 샀고, 그러다가 넥타이 갖고 돈을 벌고 또 가만히 유럽 시장, 유럽의 상류층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라코스테 티셔츠, 라코스테가 지금 뭐 브랜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전설적인 이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서 하여튼 그 사람 이름으로 이 티셔츠를 만들었고요. 그 조직도 이제 피키 조직이라는 그 조직을 개발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라코스테티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그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재를 분석을 해보니까 폴리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폴리 코튼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컬러도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랄프 로렌이 소재를 개발합니다. 이 조직으로, PK 조직으로 100% 면으로 이걸 짜보자. 그래서 그걸 개발합니다. 성공했고, 라코스테에서 3컬러 내놨던 거를 랄프 로렌이 24개 컬러로 내놓습니다. 그때 이제 이 포니 요 심볼을 박아서 24컬러의 피켓 셔츠를 내놓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소비자 니즈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가장 성공 사례,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례가 요 랄프 로렌 폴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랑 이 아까 말씀드린 그 STP 전략과 마케팅 포피 믹스 이걸 다 배워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저랑 가상의 브랜드를 한번 런칭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MD들, 머천다이저들의 실무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브랜드 런칭에 대한 드릴 말씀이 제일 많은데, 이 소비자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비자 니즈를 찾는 거. 그럼 이제 시장 조사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근데 시장 조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우리 얼마 전에 선거들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뭐 다 선거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이 출구조사,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시장조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있고, 그 다음에 FGI라고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컨설팅 업체에다가 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다 얘네들한테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오게, 소비자가 뭘 원해 찾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를 제가 좀 많이 써봤어요. 컨설팅 업체들. 저는 컨설팅 업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회사에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설팅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을 합니다. 대우가 99년도에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대우가 부도가 나게 되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고, 한 3년이 있다가 99년도에 부도 나고, 3년 뒤에 2002년도에 지금의 회장님께서 이제 이걸 M&A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우라는 회사가 제가 8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사실 김호중 회장님이 돈을 버시고 확장할 수 있었던 토대는 섬유산업이었습니다. 섬유산업. 제가 8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7년도에 대한민국의 수출 총액이 약 640억 정도. 작년에 얼마냐?
6,400억 정도, 한 10배 정도 늘었죠. 640억 정도 87년도에 수출하는데 섬유가 얼마였냐? 한 140억 불이었습니다. 섬유. 이 당시. 철강이 한 40억 불, 자동차 한 40억 불,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섬유가 다 먹여 살렸습니다. 나라를. 87년도에.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때부터 수출이 다운되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다운됩니다. 이런 쪽이 올라가고. 이게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88년도에 올림픽이 했죠. 서울올림픽 하는데, 자, 올림픽이라는 게 개발도상국에서 올림픽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중국도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했고, 이게 사회학자들 얘기로는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아닌다 하면은 개발도상국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은 뭔가 해외 손님들을 막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그게 국민 1인당 소득 약 5,000불일 때. 5,000불일 때 그런 걸 많이 유치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엑스포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 당시가 딱 그랬어요. 87년도 요때쯤 5,000불 정도 소득. 중국 베이징 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요 정도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이제 해외에서 많은 거를 국내에 유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스트라이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죽어라 일만 했어. 뭐 열심히 일만 했어. 근데 이제는 인건비를 좀 더 올려줘야지. 우리도 더 좀 먹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스트라이크가 막 생깁니다. 엄청난 87년서부터 엄청난 데모 막 그야말로 막 노총들 데모 인건비 올려달라는 데모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회학자들 심리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뭐 큰 재밌는 비싼 장난감을 하나 사고 싶은데 아빠가 안 사줘, 엄마가 안 사줘요. 꽤 비싼 장난감인데 뭐 부모님이 안 사줘.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 한 서너 분이 오셨어. 그러면은 애기들이 그 옆에 가서 칭얼댄다 합니다. 아빠 잡고 아빠 뭐 사줘 땡깡을 핀대요. 그러면 친구분들이 야 그거 뭐 갖고 싶다는데 뭐 사주지 하고 용돈을 준다 합니다. 그런 심리랑 똑같다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를 아까 그런 심리처럼 막 데모를 더 많이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요. 87년도 기점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하향세. 이제 인건비로는 이 인건비를 줘서는 사실은 섬유 산업이 약간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이 섬유 쪽 기계들은 다 뜯어가지고 베트남 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섬유뿐만 아니라 딴 모든 이 생산 기반들, 많은 부분들은 기계를 다 분리해갖고 베트남으로 보내고 베트남이 이제 중국의 메이저 생산 기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87년도에 대우에서도 이제는 다운 트렌드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확장을 안 한다. 그리고 공장을 해외로 다 이전했어요. 뭐 심지어 중남미까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이쪽에 이제 생산 점점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회사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수출이 다운 트렌드 되면서 요때쯤서부터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어떠한 뭐 옷을 사려고 하고 이런 심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션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수출만 했어요. 이것도 사회적인 큰 또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80년도하고 요때 교복 자율화가 됩니다. 이제 교복을 그 친구란 영화에 나오면은 남자들이 입는 까맣고 버튼이 있고 이랬던 그런 교복. 80년에 정확히 1980년부터 교복 자율화가 됩니다. 근데 그거 안 입어도 돼요. 그 다음에 80년부터 뭐가 나오냐면 컬러 TV가 이제 방영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대한민국의 패션 발전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80년대가 아니라 80년도에 교복 벗게 됐고요. 이제 컬러 TV를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백의의 민족. 그래서 어른들은 하얀 옷 많이 입었었고 학생들은 전부 검은 교복만 입었었는데 그랬던 완전히 흑백으로만 살던 시대에서 이제 컬러를 보게 돼요. 제 친구가 집이 컬러 TV 샀다고 자랑해갖고 요 당시에 한번 놀러 갔는데 권투 경기를 봤는데 친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피가 빨간색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여러분들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이랜드라는 회사가 박성수 회장님께서 86년에 이대 앞에 6평짜리 작은 가게를 냅니다. 이게 이제 이랜드입니다. 근데 이랜드의 핵심 컬러가 레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흑인들이 옷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려 하는가. 막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려 합니다. 그게 자기 이렇게 경험했던 색깔에 대한 반등을 하고 좀 보는데 맨 검정 화이트만 보다가 이런 이제 이 박성수 회장님은 굉장히 기발하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회를 보신 거죠. 이제 어떻게 갈 거다 하고 보신 겁니다. 이랜드를 런칭을 해요. 엄청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블렌따노라는 걸 또 런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라는 걸 또 런칭을 해요. 언더우드는 옐로우 컬러가 메인 컬러. 이게 테마 컬러였고, 블렌따노는 그린, 이렇게 해갖고, 그야말로 컬러풀한, 막, 스트라이프 막 들어가고 컬러풀한 이런 옷을 런칭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대한민국의 백화점 외의 가두점은 거의 이랜드가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냥 요지에는 다 이런 브랜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색감에 조금 또 사람들은 옮겨가요, 항상. 색감에 약간 지칠 때쯤에 헌트라는 브랜드. 이건 약간 헌트라는 브랜드는 이건 약간 사파리 룩입니다. 약간 카키 컬러 이런 거를 주로 사용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갭의 브랜드 중에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감을 갖고 와서 만든 벤치마킹에서 만든 브랜드. 그러니까 항상 이 소비에 따른 이 흐름이 꼭 변화가 됩니다. 5,000불일 때 지금은 뭐 한 35,000불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쪽이 시장이 더 좋을지, 어떤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또 연구를 이제 저랑 또 하실 거고요. 그래갖고 이런 게 막 급신장을 하니 회사에서 가만히 사회를 들여다보니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수출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외로 공장을 다 이전시키고 패션을 해야겠다. 그래서 89년도에 패션 본부를 만듭니다. 패션 본부 생길 때 제가 입사한 지 한 2년 좀 넘었을 텐데 막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 정말 패션 본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패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발령이 나서 첫 번째는 영업을 했고요. 영업에서 상권조사, 한겨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맵을 다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명동 길이 쫙 있다. 여기에 뭐가 있고 이게 전면이 몇 메타고 평수는 몇 평이고 이런 쫙 그렸어요. 정말 엄청난, 제가 전국을 다 그렸으나 호남, 충청도는 제가 안 했네. 그 충북 쪽, 이쪽은 제가 안 했네. 하여튼 나머지는 다 전국을 그려갖고 정말 이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상담이 와요. 어디 예를 들어갖고 군산에서 아까 얘기한 이랜드 점주예요. 저희가 런칭하고자 했던 브랜드는 유니온베이라는 브랜드였는데 유니온베이 런칭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가게가 어디십니까? 점포가. 그러면 군산 어디라? 그러면 제가 딱 알죠. 지도 딱 펴보면 거기요. 전면이 한 4.5m 되는데 그 평수가 좀 작아가지고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내려가서 다시 확인을 하든지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거 영업하고 대리점 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도부터 MD를 MD 머천다이저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이쪽 분야에 몰랐고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그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잠시지만 뭐 FIT 그 한 달 과정 그것도 보내줬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또 큰 흐름에 대해서도 약간 뭐 수박 겉핥기지만 좀 배워봤었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의 이번 학기에 대한 목표는 패션 산업에 대한 이해와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케팅 기본 지식, 아까 말씀드린 3C, STP 전략, 마케팅 퍼포믹스 전략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공부가 끝나면 저랑 가상의 브랜드를 런칭을 할 겁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제가 과제를 드릴 건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면 강의였으면은 한 4명씩 집단을 만들어 갖고 골프 브랜드를 런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과제를 드릴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한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들이 활용하는 이 수량 결정 방법, 리오다 결정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뭐 출석, 참여도, 기말 퀴즈, 과제 이렇게 드릴 거고요. 이쪽 기말 퀴즈나 과제는 약간 좀 믹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 제가 이 마케터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이 홍성태 교수님. 이분은 전문적인 그 교수님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시고 미국 유학하셔갖고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아마 한양대에서 그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존경하는 저분은 학술적인 분으로 최고의 제가 존경을 하는 분이고 김왕기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처럼 실무형입니다. 실무형. 이분은 농대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아마 농경제인가 그 졸업하셔가지고 삼성 입사하셔가지고 CJ 제일제당 뭐 이런 데 계셨고 화장품 런칭을 많이 하셨어요. 엠프라니니 이런 화장품 쪽 런칭을 많이 하셨던 실무형 마케터시고요. 지금은 마케팅 회사를 하나 창업하셔가지고 대표를 하고 계시고 이분 책에 제일 재밌는 게 목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어. 목요일의 말입니다. 이분이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거를 집대성하셔갖고 이제 책을 하나 만드셨는데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차피 패션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디자이너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디자이너는 어떤 면에서 강하고 어떤 면에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됐고 이 디자이너한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뭐 한 권 한 권 여기 한 45명인가 이제 해외 디자이너들에 대한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그림도 잘 되어 있고 45명 정도의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소개가 있고요. 이건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